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있는 최윤섭입니다. 영상이 좀 뜸했죠?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제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규제 개선 포럼 같은데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 제가 이 규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는데요. 사실 행사에 가보니까 한 8명 정도 국회의원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처음에 인사말 하시고 사진만 찍고 다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게 한 명도 안 남으시고 다 나가버리셔가지고 이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자료이고 또 되게 업계에서 많이 공감을 받았던 제언인데요. 이게 좀 이 내용을 그냥 두기가 아까워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이 분야가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규제나 수가 같은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규제나 이 수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을 반영해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걸릴 텐데요.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존을 위한 이 규제 혁신에 대한 고원, 쓴소리가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먼저 해드리면,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 전공했던 학생이었었고 생명과학 같이 공부했었고요. 대학, 병원 등등에 있으면서 이 세 가지 분야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영상 찍는 것도 그러하고 이런 블로그에 글도 쓰고 하면서 이런 분야의 혁신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제가 몇 가지 썼습니다. 특히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오래 쓰면서 여기에서도 사실 많은 규제 혁신에 대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사실은 그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지분 관계 등등 해서 이해관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는 투자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길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엔젤 투자를 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고, 또 개별 회사들이 이제 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 같은 것들을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피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되게 흥미롭게도 그 주한 대사관들, 뭐 영국이든 덴마크든 노르웨이 같은 이 유럽 대사관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K 방역 같은 것들이 성공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매력적인지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이 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유럽의 기업들이 웬만하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가서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사를 하고 말았고, 제 주변에 많은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 요청에 뭐 비슷한 이유로 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를 조금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이제 분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이 건강관리하는 큰 헬스케어 분야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의료 분야,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중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사물 인터넷이든 인공지능이든 뭐 3D 프린터든 AR, VR, 블록체인 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 중에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은 모바일 헬스케어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뭐 주요 주제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의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잠깐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이꼴 원격 의료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격 의료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분 집합이고, 또 원격 의료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원격 의료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국에서 금기였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쓰지 못하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쓰고 원격 의료라고 읽는 약간 그런 이상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좀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원래 그렸던 거기도 한데요. 최근에 제가 다른 국회 토론회 갔을 때도 뭐 전문가랍시고 나오신 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원격 의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스마트 헬스케어, U 헬스케어, 뭐 ICT 의료, ICT 헬스케어 이런 표현들이 보시면 이 정부 문건들이나 뭐 정책들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한국에서 그냥 만들어낸 한국식 용어거든요. 구글링해서 영어로 쳐보시면 이 용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글로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이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이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 오히려 다른 분야는 많이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되었지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투자 규모든 건수든 메가 딜의 숫자이든 이런 것들이 거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혁신들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4차 산업혁명이니 뭐 혁신성장이니 유니콘 기업 이런 것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어졌었고, VIP께서 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혁신성장의 불꽃을 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이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2018년도 7월달 얘기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분당 서울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크게 하시면서 이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행사에서 이제 키노트 한 게 저였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뭐 서울대학 병원장님들 막 이런 분들 모셔놓고 제가 이제 이런 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 무엇이냐 뭐 이런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후에 바뀐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각처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부서조차 없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각처에서 그 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50개가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수가는커녕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도 안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비급여 축소, 문재인 케어 등등 해가지고서 이 비급여가 축소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가 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유니콘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 빌리언 이상 넘어가는 그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글로벌 유니콘들이 이제 한국에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23andMe, 여기가 그 DTC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죠. 이 기업은 영국에 있는 유니콘 기업인데요. 바빌론 헬스라고 하는, 여기는 인공지능 챗봇하고 이제 원격 진료를 융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먼저 진료를 챗봇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 진료 결과로 이제 필요가 있으면 원격 진료로 넘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원격 진료니까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클로버 헬스, 여기는 미국에서 그 디지털 보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서비스 일환으로 이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불법이죠. 아니면 이런 알토스 파마시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약국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약을 배송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의약품 배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이고요. 그리고 뭐 힘스나 뭐 로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 원격 진료를 해가지고서 의약품 배송까지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원격 진료라서 불법이고 또 의약품 배송이라서 불법이죠. 한국에서 이중으로 불법입니다. 아니면 힐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는 유니콘은 아닙니다만 어떤 식이냐면
우버나 카카오택시처럼 이제 의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그 왕진 서비스인데요. 이런 왕진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가가 안 나옵니다. 혹은 이제 이건 우버나 이제 리프트, 우버 헬스나 리프트 헬스가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환자를 집에서 병원까지 모셔주고 또 병원에서 집까지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 일단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한국의 불법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환자를 막 병원까지 뭐 이송해주고 그러면은 또 이게 환자 유인 행위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중으로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현실이 뭐냐, 이 한국에서 혁신을 원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대부분 불법이거나 수가가 안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보시면 이런 단계별로도 그 구분이 없이 한국에서 무작정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꼬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말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먼저이겠죠. 그 다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우리가 정말로 혁신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무엇인지 이해하기,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혁신을 정말 원하는가, 요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가치 판단에는 뭐 맞고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혁신 같은 거 필요 없고 지금 일단 뭐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현상을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정말 혁신이 아니고 공공성 확대라든지 뭐 보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하듯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혁신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 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특히 이제 이런 그 혁신의 주체가 되는 분들하고 이 혁신의 어떤 객체가 되는 분들, 피해를 입는 분들 모두에게 그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누구의 의견을 많이 듣죠? 우리 타다를 떠올려 보시면 택시기사의 말을 많이 듣고 타다 얘기는 별로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혁신을 뭐 피해자, 뭐 객체뿐만이 아니고 혁신을 일으키는 쪽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또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조율은 결국에 정부밖에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죠. 그러니까 혁신을 정말 원한다면 혁신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동의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을 때, 혹은 혁신을 일으킬 때에는 그 수혜를 입는 쪽에 있는가 하면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혁신을 해야겠고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은 그 혁신의 피해를 받는 분들께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지금 이런 혁신을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다면은,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 제가 국내 요즘에 뭐 디지털 뉴딜이니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말 뭔지 알고 하는 걸까? 이거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되게 꼬여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혁신을 원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혹은 혁신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건가,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혁신을 정말 원한다면 왜 혁신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다 불법일까? 수가가 왜 안 나올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뭐 원래 제가 발표했던 게 이제 국회의 얘기였었는데, 이게 뭐 할 건가, 정책적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해결할 것들이 더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일단은 뭐 그걸 넘어가서 일단 앞선 단계들을 모두 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는 이 SMD라는 걸 꼽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규제 용어인데요.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중심으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정책이나 규제나 뭐 수가 체계라든지 인력은 이 하드웨어 의료기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FDA가 이제 이 국장이 보시면 이 왜 FDA가 지금 규제 혁신을 이끌고 있느냐? FDA 전통적인 의료기기 심사 기준이 새로운 종류의 의료기기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혹은 이제 지금 FDA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혁신들,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혁신들을 왜 하고 있느냐? 혹은 FDA가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이게 의료기기가 이 소프트웨어로 확장되면서 인허가라든지 심사라든지 뭐 규제 방식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인력, 전문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하드웨어였습니다. 우리가 뭐 체온계나 혈압계, 뭐 엑스레이 기기 이런 걸 보시면 다 하드웨어이지요. 근데 이제 그런 그게 과거의 컨셉이었다면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가 겹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SAMD, SAMD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뭐 SAMD 이렇게 읽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뭐 SAMD 이렇게 읽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의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 인공지능 뭐 엑스레이를 판독한다든지 이 병리 데이터를 판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범용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의료기기가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되고요. 한국에 지금 이 시각처 인허가 받은 의료인공지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 디지털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면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시각처에서 이 분야의 그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나왔는데요. 뭐 저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지 않고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죠. FDA는 지금 한 10개 넘는 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ADHD 치료용 게임이라든지 혹은 불면증 치료용 앱 이런 것들이 이제 FDA가 인허가한 그런 이 디지털 치료제의 예시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 인허가는 아직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VR 기반으로 해서 PTSD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이 당뇨병 예방 앱이라든지 혹은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챗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 디지털 치료제, 이 SAMD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SAMD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이 하드웨어 의료기기와 달리 이 SAMD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뭐 어려운 말로는 리얼월드 데이터, 뭐 실세계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다시 이 SAMD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등등 해가지고서 이게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고 이런 사이클이 이런 SAMD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AMD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수가를 이제 받으려고 한다면 기존의 하드웨어 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일단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비용 효과성 같은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수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수가를 받았으면은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컨셉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SAMD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우리가 그 사이클을 떠올려 보시면 일단 임상을 하고서 그리고 비용 효과성 같은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가를 받고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드웨어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시장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하드웨어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상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용하면서도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면서 이게 매우 빠르게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순환 구조가 이 SMD의 경우에는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순환 구조를 일단 발동을 시킬 수가 있으면 이게 근거, 수가, 시장 요거를 이제 모두 만족시키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고, 혹은 이 만족시키지 못하는지도 빠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SMD의 특성을 반영한 마중물 수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중물 수가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결국에 이 선순환 구조, 근거, 수가, 시장을 사이클을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시를 볼까요? 독일이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전향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액트라고 부르는데, 이 SMD가 허가를 받으면 무조건 수가를 줍니다. 이 인허가 받으면 수가를 줘가지고서 이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얼마 동안 돌리느냐? 12개월 동안 일단 돌려보고 그 이후에 수가를 재협상을 합니다. 그 12개월은 이제 길면은 24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비슷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수가를 바로 주질 않지만 이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근거 창출 펀드, 에비던스 제너레이션 펀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주면 역시 이제 제품에 대한 비용 일부를 미리 지원하고서 이걸 사이클을 돌려가지고서 미리 합의된 이 사용 결과 지표를 충족하는지를 보고서 이게 충족이 되면은 그 나머지 비용도 지불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한국에서 참고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미국에는 이제 한국과 달리 보험사가 이제 의료보험사가 여러 개 있죠. 국영보험도 있지만 민영보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민간보험사들이 좀 더 전향적이고 기술을 더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민간보험을 시작해가지고서 이 사이클을 먼저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민간보험사가 마중물 수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근거가 잘 쌓이면은 이런 메디케어 같은 국영의료보험도 요거를 커버를 해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런 SMD의 특성이 이 수가 체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유일한 입구가 여기 임상 연구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와 동일하게 SMD를 이 수가 체계에서 대우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되면은 이 선순환 구조가 발동되기 전에 수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클을 돌면서 더 좋아지는 게 SMD의 특성이고, 그게 혹은 근거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SMD의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에서의 지금 수가 체계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잘 돌려가지고서 이 선진입 후 평가를 하는 게 SMD에는 좋은데, 지금 한국은 이제 선평가 후 진입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SMD의 특성에 맞는 수가 구조가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언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국회에 갔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각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각처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치료 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뭐 3D 프린터 혹은 AR, VR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 최초로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 관련 컨퍼런스를 이제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이 FDA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부서 분과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막 같이 모여서 먹는 네트워킹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시각처의 자문위원 같은 거 하면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우리가 FDA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2017년도에 그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 혹시 영문판 있으면 좀 보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식약처 분께 부탁해서 영문 버전 보내드렸거든요, 이메일로. 그만큼 식약처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식약처에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도 개별적인 심사관 이런 분들이 개인기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담부서 없이는 그런 규제 혁신이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보시면 식약처 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일단 전문심사 인력의 질적인 양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사람 더 뽑으려면 TO가 필요하죠. 이 정부 부처의 TO는 행안부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 뽑고 부처 만들고 하면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적인 측면은 이제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예산은 이제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쓰고 뭐 칼럼도 쓰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기재부 장관님이 제 책을 보시고 이거 제 페이스북에도 막 추천하시고 했는데 기재부에 제가 드리는 제언을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전담부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이 심평원에서 이 CMD를 위한 이 마중물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이 CMD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한 이 새로운 수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수가 프레임워크는 모두 하드웨어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MD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기존의 수가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50개 정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왜 수가를 한 개도 못 받고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가 기준이 기존의 심평원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지금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혁신성장이니 유니콘이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혜로 사실은 뭐 볼 수도 있죠. 근데 과학이나 의학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정책에는 저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앞뒤가 맞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결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CMD를 위한 마중물 수가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약처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심평원 차원에서 이 CMD를 위한 마중물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이제 그 행안부나 기재부 관련 분들이 계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심평원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가 어렵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난 한 4년, 5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또 나름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그 어퍼 리밋, 뭐 상한선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들이 좀 잘 수렴이 돼 가지고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